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2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DNA란 명백한 증거에도 말인데요. 그 의도를 오늘 이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이춘재의 DNA가 나온 게 당시 13살 피해자, 그러니까 10차 범죄였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찰은 이제 미제 사건 전담팀은요, 최근에 발생한 사건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의 증거품에서 이 DNA를 검출할 확률이 크다고 본 건데요. 해서 경찰은 10번째, 9번째 증거 유리품들을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0번째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요. 9번째 피해자 속옷에서 남성의 DNA를 검출해 지금 수감자들의 DNA와 대조를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피해자 속옷에서 이 이춘재의 DNA, 그러니까 체액이나 그걸 통해서 DNA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속옷에 묻어있는 땀 자국에서 이춘재의 DNA를 검출한 겁니다. 바로 33년 전에 묻어있는 그 땀 자국에서 DNA를 발견해서 이춘재를 특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차 피해자에서가 아니라 9차 피해자의 속옷 속 땀에서 이렇게 DNA가 검출됐다는 건데, 지금 거의 한 30년 전이잖아요. 91년이면은 어쨌든, 그런데 어떻게 그 땀이 남아있죠?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DNA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빙하기에 있었던 그 동물의 그 조각에서도 그 우리가 DNA 추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DNA 기술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체액에서는 뭐 땀, 뭐 오줌 또는 뭐 정액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9차 사건에서 이제 나온 것은 바로 그 13살 먹은 여자 중학생의 그 속옷 허리 부분에서 바로 이 피의자의 땀이 나왔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 범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잡아 당기든지 뭐 옷을 벗기든지 하면 여기 땀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어디 있었냐면은 그 해당되는 관할 경찰서인 그 오산 지역에 있는 그 경찰서 증거 보존물 센터에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그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사실 이 DN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휴대폰이라든가 전화를 할 때 입에서 나오는 어떤 이 숨결에 의해서도 DNA를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땀 같은 경우는 DNA 전문가들이 이 터치 세포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과 연관돼 가지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금 범행이 밝혀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뭐 빙하기에서 DNA가 검출될 정도면 뭐 안 잡을 수 없겠네요. 다 핵심적인 게 그것을 통상적으로 보면은 멸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속옷 하의 같은 것을 나중에 이제 뭐 전임자 바뀌고 이사가고 하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꼭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냉동 보관 안 해도 멸실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만큼 수사 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7차와 5차는 또 어떻게 검출이 됐나요? 이제 9번째 증거품에서 범인의 땀이 검출이 됐고, 그렇죠. 5번째, 7번째 증거품에서도 범인의 어떤 체액이 검출이 됐는데, 5번째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범인의 체액이 검출이 됐고, 7번째 사건 피해자의 유품에서는 이런 범인의 땀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5번째, 7번째, 9번째까지 DNA는 확인이 됐는데, 10번 연쇄살인 중에 8번은 이제 모방범죄라고 나왔으니까 빼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연쇄범죄라고 정한 거지, 이 사람이 확실하게 살인을 했다는 게 명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발생 시점 역순으로 지금 감정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좀 약간은 음모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지금 경찰이 이 시점에 터뜨린 게 아니냐. 왜냐하면 DNA 기술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왜 지금이냐, 이러한 의혹이 일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가 처음 했었던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그 수사를 좀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발표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과거에는 사실 DNA 추출 기법이 없었으니까 나오지 않았던 건데,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3년간 공소시효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이 증거품을 잘 보존하고 있었는데, 지난 7월에 이제 오산에 이제 백골시시 하나 발견됐어요. 그랬죠. 그래서 백골시시 발견됐는데, 이 백골시시 한 1년이 지난 시기였는데, 여기에서
DNA를 추출하는 것을 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걸 보고 아 그러면 우리 과거에 갖고 있던 이 화성 사건에서도 혹시 DNA가 검출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의 DNA를 국가에서 관리하지는 않지만 수용자들의 DNA는 다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혹시 DNA가 추출될 수 있나? 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 보낸 거고 이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차, 7차, 9차 피해자 유류품에서 이제 이 이춘재 DNA를 검출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 터뜨린 게 아니고요. 네. 지금 그 조사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왔으니 알린 것이다. 이거는 지금 무언가를 덮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일찍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도 사실 남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음모론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어제 보도해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당시의 유력 용의자는 B형이었다. 이러한 사실 당시 수사 경찰의 결론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춘재는 O형으로 판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리꾼들은 다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혈액형보다는 DNA가 더 정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그러니까 4차, 5차, 9차에서 범인의 혈액형이 B형으로 나왔던 건 맞아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도 이 영화 시사회 하면서 현재 50대인 71년 이전에 태어난 B형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일 것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근데 이 혈액형 검사라는 게요.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잡고 있고 칼로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는 찍 해가지고 반응 보고 혈액형 검사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피해자의 혈액이 섞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혈액형을 가지고 뭔가 음모론적 시각을 제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DNA가 일치하는데도 동일인이 아닐 확률이 여러분 10의 23제곱분의 1이라고 합니다. 0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시죠? 그만큼 굉장히 혈액형보다는 DNA가 확실히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초동 수사에도 아쉬움이 엿보이는 게 지금 보면 이춘재가 네. 화성에 살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춘재의 주소지 이력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1980년, 이 이춘재가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모방범죄를 포함해서 이 화성 일대에 10건의 살인 사건이 계속 이뤄지는 건데요. 특히 2차, 그 다음에 6차 사건의 경우는요. 이 이춘재가 실제 살았던 진안리 본적지에서 3km 이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집 근처에서 범행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10차 사건까지 벌인 다음에 이제 청주로 갑니다. 청주에서 또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게 되는데요. 당시 경찰이 원래 본적지였던 화성도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수사를 벌여왔는데 이때 화성의 수사팀이 청주팀에다가 좀 우리도 한번 같이 이 수사를 같이 해볼 수 있겠냐 했는데 이제 지역이 다르고 이관 문제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렇군요. 이때 이춘재를 놓쳤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수사를 했더라면 더 일찍 용의자가 밝혀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또 듭니다. 근데 또 아쉬운 건 90년대 초까지 어쨌든 이춘재가 화성에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제가 있기로는 전체 화성 거의 주민을 조사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놓쳤을까요? 이제 그 당시에 원래 이제 그 범인은 항상 가까운 데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발생된 그 지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이춘재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을 보게 된다면 그 가장 한가운데에 있어요. 네. 가장 한가운데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한 논문을 통해서 그 이 범인이 잡히기 제가 한 10년 전에 이 그 범인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 범인일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쓴 적이 있는데 뭐 그것이 정확하게 예측을 이제 하셨군요.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저는 이제 그 왜 이 화성 살인 사건에 있어서의 그 용의선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제 수사를 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만약에 용의선상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처제 강간 살인 사건과 연관해가지고 그 청주에 있는 수사팀과 이 그 화성 살인 연쇄 살인 사건의 수사팀이 공조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 당시에는 잡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혈액형이 B형으로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O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면죄부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이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그 깨끗한 상태에서 혈액을 채취를 해서 혈액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 그 사체 주변에서 오염된 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네. 이 혈액형이 잘못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은 늘 상존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단 혈액형으로 범인을 축소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진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DNA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DNA부터 들어가서 어떤 이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다라고 우리가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뭐 거의 99.99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이춘재는 교도소 생활을 아주 평온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도 오히려 출소 후 생활을 꿈꿔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교도소 안에서 그야말로 정말 뭐 신망이 두텁다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이춘재가 지금 화성 연쇄살인의 범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려주고 나서 그 안에 있었던 재소자들도 또 교도관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94년도에 정말 잔인하게 처제를 살인하고 성폭행한 이후에 또 사체도 굉장히 잔혹하게 해놓은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수감이 돼서 95년부터 지금 24년째 복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 1급 모범수입니다. 4등급 중에 S1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안에서 누군가와 전혀 뭐 폭행이나 언성을 높일 일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교도관을 보좌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 내에서 이제 공장 작업 같은 거 하잖아요. 반장 역할을 맡을 정도로 이제 교도소 내에 신망이 두터웠고, 지금 종교 모임 회장, 종교 모임도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내 죄를 뉘우치고 나가면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무기징역하면 보통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게, 그냥 종신형이라고 보통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무기징역의 의미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면 가석방도 충분히 가능한데 보통 24년에서 한 28년 정도 선이면 가석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 화성 연쇄살인의 살인범으로 이춘재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생각입니다만 3년 정도 후에 가석방으로 나왔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연쇄 살인을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던 겁니다. 그러면 부산교도소 관계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뭐 수용생활 중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4, 5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뭐 좀 왔지만 요 근래에는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문제될 만한 질병 없이 건강한 편입니다. 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도 폭력적이었다고 하고요. 처제를 심지어 성폭행하고 살인했고 그 끔찍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는 굉장히 잘 지내고 특히 살인 행각이나 성폭행 같은 그런 범죄도 딱 끊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먹고 있었는가 한번 추정을 해보면 본인의 그 가장 커다란 그 목표가 하나 딱 설정돼 있어요. 나는 행동을 똑바로 해서 1급 모범수가 돼가지고 바깥에 나는 나가고 말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23, 4년 동안의 그 기간을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있어서 현장을 우리가 한번 쭉 보게 되면 심지어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뒤에 피해자들의 그 유류품, 뭐 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향하고 똑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증거를 전혀 남기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뭐 신고 있는 스타킹이라든가 속옷을 이용을 해서 살해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유류품을 정리하는 이런 깔끔함들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 성적 환상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앞으로 가석방이 되고 난 뒤에 성적 가학정을 오랫동안 꿈꾸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바로 저 사람을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밝혀져 가지고 가석방 되기 전에 우리가 밝혀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저 사람이 가석방 되고 난 이후에 그런 어떤 성적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재범을 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몇 명의 피해자들을 우리가 구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공통적으로 지금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그럼 이춘재 교도소 안의 목적,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한 걸 엿볼 수 있는 지금 증언이 하나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 이춘재는 평소 TV 뉴스도 굉장히 잘 보고요. 신문도 보면서 교도소 밖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 때 한 스님이 교도소를 찾아가서 이춘재를 면회를 했는데 실제 이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저것을 물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도소 밖 생활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나가면 좀 도와달라고 스님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소지도 절로 둘 데가 없으니 스님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되겠냐, 올려놓고 싶다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변호사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20년 이상 산 무기수는 가석방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도소 밖 생활을 꿈꿨던 건 아닌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교도소 동기에 따르면 또 음란물을 봤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네. 얘기를 하지 않고 상당히 좀 부드럽고 친화적인 그런 면을 많이 보임으로써 주위 사람들이 전혀 경계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적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거모범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음란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일거모범수가 이제 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게 결격 사유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일부가 약간 바깥으로 이제 노출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한 사람인데 주위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전혀 인식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이제 두려운 것이고요. 미국의 유명한 연쇄 살인범인 테드 번디 같은 경우도 이 여성들에게 접근을 할 때 팔에 이 기부술을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접근을 함으로써 상대의 긴장을 완전히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난 뒤에 바로 낚아채가지고 연쇄살인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 교도소에서 음란물은 사실 금지 품목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걸렸으면 1급 모범수가 되기 힘들었을 것이고 1급 모범수가 되지 않으면 이 지금 이춘재가 꿈꿨던 가석방도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안고 그런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나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범이라는 게 확인이 돼서 최소한 가석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네. 상황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이번 수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춘재의 본 모습을 몰랐기 때문에 넓은 방에서 그동안 지내왔습니다. 1급 모범수로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독방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심신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독방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심신 안정이요? 예, 그 이유가 지금 심신 안정을 위해서라고 네. 지금 보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원래 독거 수용이 원칙이고 어떤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혼거 수용을 하는데, 이 수용자들은 보통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거를 더 좋아해요. 여러 사람이랑 심심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심신 안정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분노를 하시는데, 이게 이 사람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원래 교도 행정이라는 거는 교도관 내 교도소 내의 어떤 질서 유지, 그다음에 다른 수용자들의 안전, 그다음에 이 사람의 죄를 뉘우치게 하는 거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만을 그렇군요. 위한 조치는 아니에요. 네. 또 하나 변화가 있다면 경기수사본부에서 아무래도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경기 안양교도소로 옮긴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춘재는요, 지금 경찰이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차에서도 2차에서도 자신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잡아떼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의도가 있을까요? 사실 명백한 증거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범죄자들은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도 본인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팁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이춘재 같은 경우는 안에서 지금 경찰이 어디까지 지금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춘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1994년도에 발생됐던 처제 강간 살인 사건 때도 그때도 다 혐의를 부인했어요. 재판 그래요? 과정에서도 부인했고 다 네.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미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 기억을 그야말로 살인의 추억이 아니라 살인의 기억을 자기 무의식 속으로 집어넣어 놓고 자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무기징역을 받고 있는 것으로서 자기는 모든 죄를 다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DNA를 지금 본인에게 들이미니까
뭐 처음에는 거의 그 어떤 공황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놀랄만한 그 어떤 그 침착함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과연 그 화성연쇄 살인범의 그 가능성이 훨씬 더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봤을 때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생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에서라도 이춘재가 모든 혐의를 자백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